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부 강의를 맡게 된 이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떨리네요. 제가, 강연을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좀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또 떨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오늘 주제로, 제목으로 뽑아본 거는 암 환자한테 PM 주스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정해봤고, 앞서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저는 암을 이제 경험을 했고, 또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또 환자분들의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제 PM은 매우 환자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제 경험담과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들을 좀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거죠?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막 러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 강의 앞서 제 소개를 잠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년간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남자 간호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세대고 제 선배들은 거의 몇 분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아졌지만 그래서 여기가 수서역이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점심 먹으러 자주 왔던 동네예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오는 거는. 삼성의료원에서는 처음에 수술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외과적인 파트를 좀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내과로 옮겨가지고 소화기 질환에 대한 그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건강검진센터, 여기 암센터가 2008년도에 크게 지으면서 검진센터가 되게 커졌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운영 파트를 좀 맡았고, 그 다음에는 안양에 있는 샘병원, 어, 여기도 한 50년 된 병원인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수술팀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담간호팀은 암 환자들을 관리하는 암 환자, 와 관련된 이 병원이 오너께서 혈액종양내과 의사시고 혈액종양내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담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고, 그 다음에 암센터의 PA 팀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퇴직 직전에는 이제 보건관리자를 맡았습니다. 어, 지금 이제 현직은 아닌 거죠. 제가 지난달로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전직이 된 겁니다. 뭐 PM 사업을 하려고 퇴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획했던 나름대로의 어, 그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버킷리스트로 삼았던 10가지가 있는데 유튜브도 그 중에 한 가지였고요. 그 중에 지금 한 3가지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나머지 7가지는 제가 남은 평생에 한번 하나씩 해보자 해가지고 20년 병원 밥을 이제 그만 먹게 되었습니다. 암 이력은 제가 좀 화려합니다. 15년의 갑상선암. 이때만 해도 사실, 갑상선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암이에요. 갑상선 원발암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1%밖에 안 되고, 갑상선암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유두암도 있고, 수질암도 있고, 미분암도 있고, 뭐, 역형성암도 있고 한데, 미분암이나 뭐, 수질암 이런 거는 좀 사망률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확률이 뭐 3%,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이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비강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코 안쪽으로. 정확한 위치는 오른쪽 눈 뒤쪽,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내시경적인 수술을 했고, 이거는 2016년 원발이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나고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부림프암은 비강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목 쪽에 제가 큰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이쪽으로 비강암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떼내는 수술을 했고, 이거는 이제 다다음 달이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완치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소슬포폐암. 이게, 되게, 어, 이때는 그 전에 3번의 암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사실은. 비강암도 3기였기 때문에 좀 위중은 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숨 쉬는데 조금 문제가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랬는데 소세포 폐암은 제가 이제 병원에 일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9년 3월 기준으로 소세포 폐암의 5년 생존율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자녀도 유치원생, 초등학생 세 자녀나 있었고, 뭐 가장으로서 되게 암울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두경부암 4기와 폐암 3기 B를 타이틀을 갖고 있고, 제 이름은 이렇게 이제 PM 인터내셔널 팀 파트너로 19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차츰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샘병원에 제가 복직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요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 채널 사진입니다. 조그맣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암 치유 경험이라든지, 이제 PM 주스에 관한 정보를 이제 틈틈이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투병기를 지금 오늘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스토리를 보여드렸고, 이제 이거는 제 영상입니다. 제가 비교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녹화를 한 건데, 왼쪽 기 2019년 3월 달에 찍은 CT, 오른쪽 거는 위에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딱 1년 차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레벨을 맞춰가지고 내려가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림프절이 암이 있는 곳이 저렇게 말라서 없어진 흔적만 남은 상태 있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도 이제 저 쇄골화 림프절, 저기에는 지금 없죠, 보시기에.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공기입니다. 여기 이제 기관지고, 여기 대동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림프절인데, 저기에도 지금 흔적만 남아있죠. 그 상태고. 그래서 여기 내려오다가 기관지가 이제 양쪽으로 Y자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암이 시작되는 거죠. 림프절이 보이고. 그래서 보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단 당시 암이 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지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보여주는 건데, 네, 이렇게 암이 지금 직경이 6cm였고, 진단받고 항암하기 전에까지 페트를 찍었을 때는 6.7cm로 그 사이에 또 0.7이 커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한 7cm쯤 되는 암이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혈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페트라고 흔히들 아시는 전신 촬영이죠. 양전자 촬영. 여기에도 이제 색깔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암인데, 색깔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암이 이렇게 왼쪽 폐에 보이게 됩니다. 저게 붉게 빛나듯이 저게 다 암이에요. 네. 요약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4차례를 독성항암을 했습니다. 폐암 치료 때. 그리고 5차부터는 면역 항암제를 병용해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는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계속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 석 달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CCRT라고 하는 동시요법인데 보통 소세포 폐암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경험한 PM 주스는 사실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양이 많고 자세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허기가 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가장 이걸 먹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방사선을 이 중에도 이제 혹시 암 환자분 계신가요? 암 환자분 몇 분 계시는데 예. 폐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은 식도가 방사선 식도염이 오죠.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어요. 식도를 면도칼로 막 긁고 내려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물만 겨우 먹는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거죠, 밥을. 맨날 영양제 수액이라고 하얀색이 있어요. 우유 색깔 나는 거. 그거는 하루 이틀 뿐이지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살도 막 12kg, 막 15kg 쫙쫙 빠지고 하는데 이 PM 주스 3종을 딱 먹기 시작하는데 허기가 안 지는 거죠. 그게 가장 저한테는 인상에 남는 첫 번째 기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욕을 좋게 합니다. 이게 항암제를 맞으면 입맛이 없거든요. 오히려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식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밥을 아주 착실하게 먹었습니다. 착실하게. 그리고 체력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다. 보통 항암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깔아지게 되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고 걸을 힘이 없고 걷더라도 뒤꿈치를 이렇게 발을 질질 끌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체력적인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가 비교적 60, 70대 분보다 젊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느낀 거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두 번째 항암했을 때 약간 눕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졸리고. 그 외에는 구역질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때 집안 어른의 그 환갑잔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환갑잔치에 가가지고 놀다 올 정도로 체력이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제가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외출을 끊어가지고.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이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또한 몸이 가볍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맞은 항암은 에토포시드하고 시스플라틴 병명요법이라 그래서 백금계열 중금속 항암제거든요. 중금속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해수욕장, 샤워장에 가면 모래가 안 쓸려 내려가잖아요. 수족근형으로. 그게 무거워서 깔아앉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몸에 들어온 중금속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증상을 제가 경험했냐면 제가 보통 10시에 밤에 병실에서 잡니다. 소변을 비우고 자요. 근데 한 2시 되면 깨는 거예요. 왜? 오줌이 마려워서. 근데 희한하게 10시에 소변을 봤는데 2시에 소변을 보면은 이 소변통 있죠.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는 거. 그거가 1.5리터짜리인데 그거에 거의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치의하고 막 상의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맞아가면서 제가 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변에서 이뇨되는 거를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안 만드는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뇌피셜입니다만은 리스토레이트의 작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에 들어와가지고 항암제가 몸을 도는데 그런 중금속 성분을 빨리빨리 빼줘버리니까 별로 몸도 안 힘들고 대신 소변이 좀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고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힘이 없고 몸이 무거우면 운동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암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계속 근육과 그 지방이 소실돼가지고 나중에 막 볼륨처럼 변해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체력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어, 병원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석 달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6인실, 5인실, 6인실 왔다 갔다 했는데 밤에 저는 자고 싶지만 옆에 분이 화장실 가요. 또 앞에 분은 기침하느라고 깨고
그리고 그 폴대라고 이렇게 수액 그거 끌고 화장실 가면 그 바퀴 소리가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낄낄낄낄 하면서 그 하는 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떡실신하듯이 잤는데 그것도 리스토레이트의 작용이 아닌가. 저는 리스토레이트하고 개인적으로 잘 맞습니다. 저는 저녁에 마시면 벌써 눈이 노곤노곤해져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쫙 깔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게 병원에 보면은 독방 아니면은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도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항암제하고 비타민 수액 같은 걸 맞고 이제 입으로 먹는 약이 있었어요.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뭐 등등 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액티바이즈와 약을 같이 먹으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특히 진통제 같은 거. 저는 이제 가끔 두통이나 편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이나 이렇게 그 미가드 같은 편두통 약을 먹잖아요. 그 편두통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한 10분, 20분 있으면 두통이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전조가 날 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도 두통이 시작은 됩니다. 좀 덜할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두통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건 저의 경우니까 그걸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번 두통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두통약, 진통제를 드실 때 액티바이즈 한 스푼을 같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한다. 이게 제가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분들, 암 환자분들이 많아요. 말씀드리면은 병원 치료 반, 마음 치료 반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본인 안에 자신감과 용기가 꺾이면은 백약이 소용이 없습니다.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 힘든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겪고 나서도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혼자 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가족분이 계신다면 그런 것도 짚어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자꾸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근데 그게 말로만 힘내, 잘 될 거야 이런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지. 듣다 보면 짜증나요,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자기 체력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다리에, 양다리에 힘 딱 들어가네. 내가 10분 걸을 수 있었는데 20분 걷게 되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주위에서 100명이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자신한테 그런 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우스운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안 어른 환갑잔치 때 찍은 겁니다. 네, 여기 왼쪽 아래 파란색 잠바 입으신 분 저희 큰아버지이세요. 그리고 옆에 주황색 잠바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까만 티셔츠가 제 사촌 동생.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집안 이력이 이렇게 약간 대머리예요. 저는 근데 보시다시피 대머리가 아닙니다만은 이때는 제가 항암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기념 삼아서 한번 원샷 찍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유전을 이겨낸, 예. 그래서, 하여튼 저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저때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항암 해가지고 찌드는 사람의 얼굴인지, 예. 왜 똑같은 약인데 오히려 저는 젊다고 용량이 더 셌어요. 근데 왜 저럴 수 있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로 한번 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 영상에 초창기에 올렸던 겁니다. 제가 3월 10일부터 확진돼가지고 20일부터 항암을 시작했고 6월 둘째 주까지 퇴원을 했어요. 3월 10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3개월간. 또 보면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독성 항암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연두색으로 된 것이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3월 20일부터 항암 첫날과 동시에 시작했죠.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60그레이라는 세기로 총 23회, 여기 24가 아니고 23인데 23회를 해서 선형가속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보조치료 같은 걸 같이 했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의 그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아랫부분을 확대해 놓은 건데, 이 모 씨가 대전광역시에서 이 차량을
매매업자한테 인수하셨어요. 2017년도에.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김지혜, 이원준 99% 1% 이게 공동 명의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소유가.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김지혜 씨 이름으로 당사자 거래를 했습니다. 언제? 4월 9일 날. 2019년 4월 9일 날. 제가 대정원 가가지고 4월 9일쯤에 직접 기차 타고 가서 저 차를 사가지고 등록사업소 가서 번호판 달고 거래한 다음에 몰고 올라갔어요. 항암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저때 머리 빡빡 깎고 가니까는 그분이 물으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저 항암하다 왔습니다. 그런 히스토리인데 그거 이제 재밌는 사건이라서 그 정도로 안 힘들었다. 그게 어떤 병원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안 힘들 수 있다면 모든 병원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미삼아 보여드렸고요.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 PM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면 암은 뭐 일부 유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호르몬 및 혈액계열, 백혈병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호르몬이나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에 오는 그 암들은 유전성이 있거든요. 우계에서 자녀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 때문에 생긴다고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 100이면 100사람이 다 걸려야 되는데 왜 특정인만 암에 걸리냐? 여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번 빵 치면은 발현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죠, 우리 몸에서. 근데 적절한 면역에 의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면역을 저하시키면 그게 발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나 뭐 신체 건강은 뭐 암 완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사진으로 그냥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파워 칵테일이나 제너레이션이나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은 그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너무 힘든 영양소들을 응축하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 밑에 이제 라치노 격언에 아니마산 아닌 코포레사노라고 이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요게 그 아식스라는 신발 브랜드 있잖아요. 이 아식스가 이 아니마사나 인코포레사노의 첫 알파벳을 따서 상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인데 육체와 정신은 똑같이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그 얘기거든요. 이 PM 제품들이 정신병 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것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건 이런 뭐랄까 명언 격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는 제가 아까 동시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극도의 피로감을 유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체력이 고갈되고 와병이 지속되면은 면역력이 더 나빠지면은 병이 더 안 낫고 병이 더 안 나오면 또 면역력과 신체가 약해지는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커트시키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체력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체력이. 아까 저처럼 차를 사러 다니든 잔치를 가든 간에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딜레마예요.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머님 일어나 좀 걸으셔야 돼요. 의사가 걸으랬어요. 아버님 좀 어떻게 앉았다 일어난 그러니까 침상에서 이렇게 걸터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좀 해보세요 하는데 그게 본인들도 하고 싶겠죠. 근데 암 환자가 그렇게 끌려와 일어나면서도 못하는 그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으로 신체 피로를 줄인다거나 이 뭔가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웨이나 프로쉐이프 같은 거 단백질은 이제 암 환자분들 투병할 때 다들 보면은 곰국을 많이 끓여다 주세요. 곰국. 곰국 이제 힘내라고. 그게 결국은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웨이를 먹고 프로쉐이프도 먹어봤는데 프로쉐이프는 바닐라 맛 빼고는 저한테는 입맛에 잘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웨이로 바꾸긴 했는데, 이거를, 따로 먹으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밍밍한 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유선 선생님께서
파워 칵테일하고 섞어주셨는데, 그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실 때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력과 지구력을 좀 북돋아줄 수 있는 거를 몸 안에 때려 부어줘야지, 좀 일어나 보십시오 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국 끓여 다치고 해가지고 끌어당긴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예,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제 샘플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는 항암 치료를 하면은 중금속의 배출 장애를 처리합니다. 중금속은 일상생활에도 많거든요. 보통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여러 수십 가지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치과 치료에서 아말감 하신 분. 아말감이 그게 안 따라 없어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납을 뿜습니다.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치과 치료에서 아말감 제거 전과 후에 수은 수치 비교하는 영상 같은 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만큼 아말감이 중금속을 계속 뿜어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프라이팬. 영화 다크 워터스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듀퐁이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코팅 그걸 개발했어요. 우리 탄소강 아시죠? 골프채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자전거 뼈대 만드는 거, 탄소 합금. 그게 탄소강을 합금한 건데, 그거를 8배 많게 한, 8번이나 합금한 제품이에요. 그게 우주선의 표면에 바르는 제품,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대기권을 나갈 때 고열에 녹지 않게 선체가. 그 합금을 프라이팬에 적용한 게, 흔히 아시는 코팅 프라이팬 있어요. 전혀 눌어붙지 않는. 근데 그건 참 신기술이긴 한데,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생산 공장의 주변에 하천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암에 걸리고, 소들이 다 죽고, 이런 상황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어떤 한 변호사가 파헤치다 보니까 듀퐁의 그 제조시설에서 만든 그 PFOA라는 그 탄수화금이 암을 유발한다.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쓰시는 코팅 프라이팬이 새 걸 땐 괜찮아요. 근데 광이 반질반질하잖아요. 근데 조리하고 주걱으로 긁다 보면 광이 죽잖아요. 그럼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음식과 버무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 탄수화금. 그거는 다른 중금속은 체내에 들어오면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 탄수화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스탱 프라이팬 많이 유행하시는데, 스탱 프라이팬 써보셨어요? 눌러붙어서 못 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집에 가스레인지 말고 이 인덕션 있잖아요. 인덕션용은 좀 덜 눌러붙으니까 그런 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을 쓰시더라도, 그, 닦을 때 수세미를 너무 거친 거, 아닌 좀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광이 죽거나 스크래치가 나면은 바꾸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가 많다 보니까 밭작물 많잖아요. 뿌리채소. 그 다음에 버섯류. 이런 게 중금속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 미네랄이 토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뿌리채소를 많이 드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금속이 어느 일정 수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학과나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검사 안 해줍니다. 가정의학과나 기능의학병원 가셔가지고 중금속 검사 하겠다 하시면은 모발하고 혈액, 소변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치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아마 흡연하신 분들은 상당히 높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직후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치에 막 10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제 낮아지긴 하지만 자연 배출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몸에 뼈 같은 데 침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로 문질러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은 킬레이션 치료라고 있습니다. 수액을 넣어서 강제로 세척해서 빼는 개념이에요. 킬레이션.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돈 100만 원 합니다. 치료비가. 그렇게 빼셔도 되고, 저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를 하루에 2번 정도 드실 거를 이제 권유드리죠. 그 결과상 그 수치가 높다 그러면. 그렇게 2배, 3배 먹었는데도 안 빠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킬레이션 치료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금속이 몸 안에 들어있으면은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쭉 예시를 들어놨는데 난소, 갑상선, 부신피질, 뇌하수체, 췌장, 전리선 이게 전부 다 호르몬 장기들이에요. 중금속은 이런 거를 그 균형을 틀어뜨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이상이 생기면 수면에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그 다음에 여성분들 생리 주기가 이상하게 막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죠. 뇌하수체 같은 경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정신과에서는 약물로 억제 누르려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호르몬의 영향을 극단적으로 얘기해 준 게 폐경이잖아요. 여성분은 폐경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되게 여성스럽고 목소리도 상냥하고 아리따운 분이 폐경하면은 상남자가 되시잖아요. 그게 호르몬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갑상선도 되게 예민한 그거예요. 갑상선 수치가 이상이 있으면은 사람이 돼지가 됐다가 말랐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호르몬 영향인데 중금속이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금속을 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최근에 보면 근데 저거는 미네랄 성분은 아닌데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 구연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원료가 되는 그 사과 같은 거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독소가 배출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연산 같은 경우에 요로 결석이 있으시죠. 요로 결석. 그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로를 돌이 막는 거예요. 신 거를 안 드시는 분이 잘 생겨요. 그 설문을 해보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도 발표된 내용이고, 그래서 뭐, 신거를 잘 안 좋아하시면 홍초 같은 거 있죠. 홍초 같은 거를 이제 물하고 섞어가지고 타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을 해주시면 이런 독소 배출이 잘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허발티나 리스토레이트 같은 거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M 주스는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을 한 6년, 7년 됐잖아요. 그 전부터도 수많은 보조식품 영양제 주위에서 권하고 먹어보고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시중의 영양제들은 대부분 알약으로 돼 있죠. 정제. 거기에 방부제하고 보존제, 부영제가 그냥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막내가 먹었던 건빵입니다. 건빵. 이제 숫자를 적어놨죠. 22년 10월 15일. 저거를 적기 전부터 이거는 방치돼 있었어요. 소꿉놀이 통에. 주방놀이 한다고 이거를 그릇에 담아놓은 거예요. 소꿉놀이장에.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 그래서 날짜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까지도 곰팡이 하나 안 쓸었어요. 그럼 저게 방부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건지. 그리고 새우깡 같은 거는 하루만 지나면 좀 눅눅해지잖아요. 저건 눅눅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뭘 발란 건지 모르겠어요. 보존제를. 그래서 제가 저거를 지금 나중에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공개하려고 계속 보관 중이에요. 한 1년 뒤에도 어떻게 되는지, 2년 뒤에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밑에 타이레놀. 저긴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연도는 안 적었지만 작년 12월 11일 날 적은 겁니다. 찍는 거는 오늘 아침에 찍었어요. 저거 TV 광고에 보시면 물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막 불면서 분해되는 거 광고 보셨죠? 그거 진짜 사람들 현혹하는 겁니다. 그게 물에 녹을지는 몰라도 공기 중에 저렇게 이렇게 밀봉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안 변합니다. 색깔조차. 부서지지도 않고, 습기를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저것도 제가 똑같이 보관을 한 6개월, 1년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리스토레이트, 이 PM 3종 중에 다 똑같지만 리스토레이트 어떻습니까? 마시고 나서 놓으면은 30분이면 색깔 변합니다. 30분. 방부제가 보존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죠. 그 시중의 모든 정제 제품은 저 타이레놀처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형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타이레놀 원료를 밀가루 같은 걸 주고 저렇게 글씨 찍고 저 형태로 타원형으로 만들으라 그러면은 그냥 물 묻혀서 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뭔가 본드가 들어갑니다. 본드. 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걸 부형제라고 하거든요. 모든 알약이 한 3분의 1 들어있어요. 부형제를 안 쓸 수 없는 원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뭘로 만드나요? 캡슐로 만들어요, 캡슐. 그래서
그럼 부영제나 보존제 또 이렇게 실온에 내놔서 변하지 않는 방부제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PM의 성분들을 제가 또 좀 성격이 좀 먹 같아가지고 그 먹기 시작할 때 다 성분들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선택해 봤더니 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도저히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줄인 게 한 8가지. 7에서 8가지 알약으로 돼요. 그것만 해도 한 주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먹어야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매일 먹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식도염이 와가지고 물도 뭐 겨우 삼키는데 그 알약 먹는 것 자체가 도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PM을 더 선호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하루에 보통 이제 또 영양제나 건기식은 하루에 2번 먹게 돼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하루에 8알이면 16알쯤 되죠. 곱하기 365를 해보세요. 몇 알인지. 한 5,700? 5,700알입니다. 5,700알. 1년에. 여기에다 쌓아놓으면은 한 바게스예요. 5,700알이면. 여러분이 그 한 바게스 분량에 들어있는 부형제와 방부제와 보존제를 드시는 거예요. PM하고 똑같이 드시면. 그리고 가격도 어떻습니까? 가격, 사람들이, 영양제 이거 PM 권하면 한 달에 10몇만 원, 17만 원 한다 그러면 비싸다 그래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말씀드린 7가지, 8가지 모아보시면은 한 2배 비쌉니다. 이 PM보다. 한 25만 원, 30만 원 돈 드셔야지 한 달에 한 8가지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진짜 중국산 싸구려 있잖아요. 한 달분에 12,000원 한 이런 거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그런 거는 빼고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보통 한 3만 원 전후반, 좀 비싸면 4만 원 하거든요. 그런 거를 7, 8가지 드시려면은 차라리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한 달 투병하고 끝날 게 아니고 기본 5년이잖아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도 다 끝났다고 원래 방탕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평생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보조식품은 연세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건지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자연식품에서 필요한 영양소 없고 다른 경우, 제가 이런 걸 PM을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뭐 상황버섯을 보내왔다. 뭐 또 무슨 고사리 뭐 자연산 산수 깊은 데서 챈 나물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 있고 또 여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야채수, 녹즙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저도 먹어봤습니다. 야채수. 다려 먹다 5가지 야채를 일본인 무슨 의사가 하는 거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적의 야채수라고 책도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다려 드셔보세요. 그거 다리는 것도 일이지만 그거 하루 지나면 쉬어요. 그 신내가 난다고요. 그래서 못 먹고, 그래서 요즘은 파우치로 파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야채수를 그렇게 다려가지고.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뭐 효과가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녹즙도 녹즙기 갈아대고 그 찌꺼기 청소하고 발효되고 그것도 일인데, 그거는 PM에서 제공하는 영양소의 극히 일부분만 제공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효율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효율적인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녹즙이나 야채수 뭐 아까 상황버섯 무슨 영지버섯 차가버섯 그거를 매일 드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PM처럼 몸에 와닿는 효과를 내시려잖아요. 그럼 소처럼 드셔야 돼요. 소처럼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양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한 끼에 반찬처럼 드셨다고 해서 몸에 느껴지는 효과 1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저보다 또 연배도 있으시고 하니까 경험적으로도 아시잖아요. 평생을 사시면서. 그래서 완치에 도달하는데, 빨리 완치하고 싶어. 조금 더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데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달려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대학병원 의사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가 어떤 거예요? 방향을 자기 방향으로만 고집할 때잖아요. 환자는 죽어 나자빠지고 내일 모레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 끝까지 항암하자 그러고. 그 방향을 못 잡아줘서 그런 거죠. 자기 몸 안에 자기를 살리는 면역을 개무시하고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읊어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쓴소리인데 PM 섭취 시 주의할 점. 이거는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 PM을 이제 권하다 보면은, 좋은 건 알겠습니다.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 사람한테 꼭 먹여야 되겠다. 근데 이걸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해버리면은 이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이제 주변의 친구나 가까운 친지나 이렇게 친한 사람부터 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나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력을 북돋는데 도움을 분명히 준다.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뭐 20년 앓았던 게 깜짝 같아졌고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드물게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암 환자가 돼보면 저도 그랬지만 여기저기서 막 좋다는 걸 권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장애가 옵니다.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가지면 100가지 다 경험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바다에서 헤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PM을 권유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게 정말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로 너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어떤 상태를 호전시켜 줄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이제 권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가용법. 이것도 암 환자한테는 좀 양날의 칼입니다. 메가 섭취는 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로 조금 단기간에 좀 빼고 싶으신 분들 되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의학적인 질환이나 상태를 모르고 무턱대고 메가를 권하잖아요. 그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섭취 사례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저희 단톡방 그 500명 정도 되는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현재.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여성 목사님인데 자궁경부암으로 항암하고 방사선까지 마치셨어요. 그래서 3종을 매일 3배 정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3종만 3배로 드신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아드님이 아메이 다니셔가지고 아메이에서 뭔가를 또 줬는데 겹쳐서 먹으니까 제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끊고 PM 3종만 드셨는데 한 석 달, 넉 달 드셨는데 갑자기 용변을 보시는데 출혈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치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뭉태기로 푹 떨어질 정도로 핏덩어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받으신 병원에 갔는데 약을 주더래요. 그 지혈제. 근데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이 엄청 역한 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상황을 자초지종을 좀 들어봤더니 이게 해보던데 여기 치골이고 여기 방광입니다. 단면도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생식기 진리입구고 여기에 자궁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긴 소세지처럼 보는 게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딱 자궁경부암 여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이 다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렇게 되면 요도염이 일단 오죠. 경부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요도염이 오고 둘째로 직장 점막이 위축이 됩니다. 방사선은 피부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면 겉에가 약간 뻘겋게 있고 햇빛에 타듯이 있고 말아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정상화 되거든요. 근데 저 인체 내막을 싸고 있는 점막은 방사선에 한번 노출되면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은 같은 자리에 2번 못 합니다. 하면은 저 점막이 녹아내려요. 괴사가 되다 못해서, 위축이 되다 못해서. 그래서 그 위축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산낙지 같이 맨들맨들한 점막이 혹은 찹쌀떡처럼 보들보들한 점막이 꽃감처럼 뻣뻣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을 잃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거기. 그리고 차가워지고 발그레한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창백해지고 그런 증상이 직장에 있었는데 요도는 그래도 소변만 나가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변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위축된 점막 부분을 변이 자극하면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전 증상이에요. 피가 안 통하고
위축됐던 점막이 다시 피가 돈다는 얘기예요. 피가 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2주를 중단하고 지켜보시라 했더니 거짓말처럼 나온 거예요. 호전이 돼가지고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메가를 누구한테 세배 먹으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 권유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중단하거나 줄여야 된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PM을 드시는데 엄청 코피를 쏟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변이나 혈뇨를 보는 분도 있어요. 방광염이 심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끊어 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메가가 아닌 정상요법으로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피나는데 저분이 끙끙 참고 있었으면 그게 피나다 회복이 안 되면 저기가 빵꾸 나는 거예요. 직장이. 그럼 바로 복강 아니잖아요. 그럼 복막염으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전 반응을 잘 관찰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사례는 서울에 계신 폐암 환자분인데 이분은 3종을 매일 2배씩 드시면서 액티바이즈를 하루에 이렇게 10스푼, 15스푼 드신 거예요. 수시로. 3스푼씩, 3스푼씩, 3스푼씩.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액티바이즈를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밥 숟가락도 못 들겠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분이 뒷산에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운동을 다니셨는데 그거를 이제 전혀 못 하겠다. 말하는 것 때문에 음성 자체가 막 깔아져요. 내가 힘이 없어. 아유,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피검사를 봤더니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업훈련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된 거죠. 이분의 원인은 이제 액티바이즈 과다겠죠. 액티바이즈가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서 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빠져나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데 비타민은 이제 위장에서 흡수돼가지고 간에서 1차적으로 모든 약은 그래요. 대사를 거치거든요. 이때 간에 부담을 주면 이런 극심한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에 그거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게 비타민 B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면 간이 이제 나자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간이 이제 그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효소를 막 뽑는 게 간 수치 효소 2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 수치가 급상승하게 되고 심하면은 간 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간 부전은 응급이에요. 응급. 피브리노겐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피브리노겐? 이 사람이 칼에 베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멎잖아요. 1분, 2분 지나면 멎습니다. 그게 피브린이라는 그 응고효소가 작용해서 멎는 건데 그거의 전부 물질인 피브리노겐이 간에서 합성이 돼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부전이 오면 피브리노겐이 합성이 안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잇몸에서 출혈이 나고 코피가 나고 혈뇨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 부정출혈은 이 피브리노겐 해결 안 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경고 사인이 이 극심한 피로감인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 난다 그러면 수술 못 하잖아요. 마취를 안 해줘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간부전. 열이 난다는 얘기는 몸에 어딘가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피브리노겐이 또 억압이 되고 수술한다고 배를 열고 내장을 막 째는데 수련 안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안 걸어주고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열이 나면은 왜 열 나는데 마취만 걸면 되지. 열 나든 말든 수술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도 물론 메가로 드셔야 될 분도 있겠죠. 판단하시기에. 저는 그런 분을 많이는 못 봤지만 뭐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무의식 상태인데 액티바이즈만 드시고 깨어났다는 분 뭐 그런 얘기도 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더라는 거고 실제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비타민 B군을 이렇게 다량 드시는 거는 비타민 B군과 안 맞는 체질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꼭 좀 주의하셔가지고 권하시더라도 점차 한번 늘려가 보시도록. 이게 이 무기력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증상이 있을 거예요. 너무 발진이 올라온다든지, 홍조가 너무 세다든지,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한다든지,
그럴 때 멈추셔야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걸 다 했고요. 저는 2019년 아까 4월부터 이제 먹기 시작해서 저도 한 3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은 그동안에는 사실 안 했지만, 투병하면서,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병원 치료도 중요한데, 제 영상 그 유튜브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치료면 병원 치료, 혹은 그 병원 치료를 다 거부하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 치유하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분대로 이렇게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고, 뭐가 나한테 최대한의 이익인지 조금 머리를 쓰셔가지고 1차적으로 병원 치료로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영양제랑 운동으로 몸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자연 치유로 가시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하셔야지 뭐만 한 가지에 절대 반지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의 고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한 주먹씩 드시는 시중의 영양제보다는 PM 주스가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결과도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보잘것없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